그 어퀴지션 프로세스라고 저는 챕터 그 교재 내용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했고요. 거기다가 좀 국내 자료를 좀 추가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챕터 1은 인트로덕션인 이걸 저기 그 교재 전체 챕터군요. 그래서 우리가 마린 엔비ron먼트, ship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를 지난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ship acquisition process를 하게 돼 있고, 다음 주에도 ship design process, engineering economics 이렇게 제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챕터 4에 introduction, planning, design, commercial activity, production, 그 다음에 뭐 recommended reading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 네 프로세스가 핵심이 되겠죠. acquisition 프로세스가. 이제 플래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너 입장에서 기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오너라는 거는 해운회사라고 보시면 되지. 해운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해군인 경우도 있죠. 해군이 오너인 경우도 있고 또 국가일 수도 있고 또 뭐 요즘에는 SK 그러니까 오일 컴퍼니 SK 해운이라고 있어요. SK 해운 거기도 제법 큰 회사죠. SK가 자기네 그 물량만 운송해도 많거든요. 요즘에 왜 선전하는 거 보면은 SK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니었나? 하여튼 석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SK예요? GS인가? GS. 하여튼 석유 제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아마 아이템으로는 수출 2위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우리 국가의 수출 1위가 아마 조선해양인 걸로 내가 기억하고 2위가 석유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3, 4위가 요즘 자동차, 반도체, 뭐 전자 이렇게 내려갔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SK 해운이라는 것도 자기네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회사고 우리나라 이제 해운회사 1, 2위가 아마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가 1, 2위고 그 밑에가 SK해운 뭐 그다음에 STX 해운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범양상선이라고 상당히 큰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그때 뭐 문제가 좀 있었고 IMF 때 문제가 있었고 회사 뭐 회장인게 사장인지 자살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좀 흔들리고 그러면서 STX가 인수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해운 회사들이 주문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플래닝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고 디자인은 그 해운 회사도 합니다. 해운 회사도 하고 디자인 팀이 있고 큰 회사는 해운 회사들은 뭐 외주를 줘서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하고 주로 이제 조선소들이 하죠. 조선소들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설계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설계 전문 회사들이 또 설계를 하기도 하고 해군도 설계를 함정에 대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해양 플랜트가 지금 그 설계를 휴스턴 지역에 있는 설계 전문 회사들한테 많이 맡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 설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기본 설계 능력이에요. 기본 설계. 이제 크게 보면 기본 설계하고 생산 설계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생산 설계라는 거는 조선소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도면이라도 대우조선에서 짓느냐 삼성에서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생산 설계는. 왜 달라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크레인 사이즈나 로봇 개수나 동원하는 자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배를 조선소 달라서 다른 장비를 쓰기는 장비에 맞춰서 예를 들면 그 드라이도크의 골리아스 크레인이 900톤짜리를 쓸 건지
아니면 600톤짜리 2배 쓸 건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은데. 그래서 생산 설계는 당연히 조선 설계로 따라야 되는 거고, 기본 설계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표준 설계 같이 되는 거죠. 이 기본 설계는 그러니까 계약 맺기 전에 먼저 해갖고 계약을 그어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고, 그 계약을 이제 같은 배를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보고 3라고 하나? 장보고 3 거예요. 아마 장보고 3라고 하는 잠수함을 지금 차세대 잠수함인데, 맞는지 틀린지 하여튼 하여튼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차세대 이제 건조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이 팀을 차출해서 부산에다가 그 설계사무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를. 물론 해군이 관여하고 뭐 어디 관여하는 데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했고,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건조를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겠지. 여러 척 할 수도 있고, 뭐 1호선, 2호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생산 설계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기본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산 설계를 준비하기 좋겠죠. 그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커머셜 액티비티는 뭐가 있었더라?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프로덕션은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일단 조금씩 자세히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인데, 그래서 선박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 책 교재 자체가 1권은 ship construction, design and construction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볼륨 2가 생기면서 플랜트 쪽이 새로 들어왔다. 세컨드 핸드 퍼체이스, 뭐 중고선을 살 수도 있겠죠. 또는 그냥 임대하기도 합니다.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임대하고 또 임대 막 굉장히 복잡하게 물렸어요. 그래서 그때 해운 시황이 확 나빠지면 그 임대했던 회사들이랑 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택시 운전수가 차를 빌려서 내 운전하는데 손님이 안 온다. 네? 손님이 뚝 끊어졌다. 그래도 돈은 내야 되잖아요. 리스한 돈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 자본이 없는 그런 조그만 중소형 해운사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해운 시황이라는 건 굉장히 그 시황의 변화가 큽니다. 제일 클 거야. 대형 산업 중에서는 막 운임이 100배 지수를 치면 100배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큽니다. 그럴 때마다 휘청휘청하죠. 대형 중형 해운회사까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사실은 돈 없이도 차트링하고 리싱해서 시황만 좋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또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겁니다. 내 돈 안 들이고. 그다음에 컨버전이라는 걸 뭐 이렇게 탱커를 가지고 뭐 모바일 합을 만든다든지, 컨트랙트나 더 할 거다든지, 그다음 쉐어링 한 척을 여러 개 나눈다든지, 풀링 톤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톤에지를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게 그런 식이죠. 컨테이너선 같은 것이 한 사람의 화물을 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화물을, 우리 뭐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보면 여러 사람이 각각 티켓팅해서 모여서 한 초로 한 비행기로 날아가듯이, 컨테이너선도 여러 사람 화물이 컨테이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하라고 하고 포워더라는 말도 쓰고, 이것도 복잡한데 그 집 몰아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배가 크니까 컨테이너를 막 수천 개, 수만 개까지는 아닌가, 수천 개씩은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빈 배가 가야 돼요. 그 물량 확보하는 거 굉장히 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링이고, 예를 들면 뭐 SK 해운 이런 데는 자기네 물량이 항상 확보되어 있고, 또 현대상선도 그 자동차 운반선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제철은 요즘은 좀 다른 거? 현대상선하고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좀 나눠져 있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도움 관계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운반선 같은 거, 하여튼 그런 확보된 물량이, 물론 자동차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그냥 내 물건 가득 실어서 가는 거지.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이 교재가 그림이 없더라고. 그림이 좀 있어야 재밌는데 전부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은 좀 딴 데서 얻어온 걸 좀 갖다 넣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 마켓 어널리시스인데, 이건 마켓 어널리시스인데 마켓이 굉장히 복잡해요. 큰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environmental analysis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마켓 어널리시스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나? 핸드폰을 내가 인도 시장에 젊은 20대 여성들한테 내년도에 핸드폰을 설계하겠다. 그러면 아주 특정 타겟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집중된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뭐 전 경제가 지금 경제가 IMF다. 아니면 지난번 2007년은 무슨 쇼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회사가 하나 망했죠. 그런 상황이 경제, 은행, 뱅킹, 투자은행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 경제가 다운되고, 해운 산업이 확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받았어요. 지수가 그래서 100분의 1로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돌아가는 그 경제 지표를 같이 봐야 돼요. 물론 예측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environmental analysis를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rategy development, 이제 어떤 방향, 뭘 중심으로 할 거냐, profit만 중심으로 할 거냐, return on investment, market share,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 어느 걸 더 중심에 놓고 할 거냐. 예를 들면 해군 함정 같은 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다른 거고, 또 여객선이다. 백령도 가는 여객선이다. 그것도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정치적인, 아니 지역 편리성, 지역 주민의 편리성, 이런 걸 또 많이 중요해지고, 이익만 따져선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구체화해야 될 거고,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뭘 중심, 하여튼 이 배를 사는데 우리는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이 돈인데, 돈 문제인데,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직 플래닝 앤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이런 용어가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대요. 특히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1950년. 그때 이게 이제 어떤 분야로서, 용어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OR이라고 하죠. Operations Research. 그게 산업공학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 학문 분야가 셋업된 게 2차 대전 때. 전략적으로 어떤 리소스 플래닝이잖아요. 내가 군부대를 탱크가 100대밖에 없는데 어느 데다가 투입할 건가? 네? 서로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탱크. 여기 포탄 모자라는데 각 부대마다 탱크 지원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이기는데 탱크가 오기만 하면 전쟁 보면 막 그러잖아. 응? 적은 막 밀려오는데 탄환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쪽은 탱크가 밀려오는데 우리 총밖에 없고. 근데 본부에서는 100대밖에 없는데 어디다 투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맨날 싸울 거 아니야. 서로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게 발전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시스테매틱 또는 디시전인데요. 디시전이라는 걸 항상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도 여성들을 위해서 빨간색을 택할 거냐, 노란색을 택할 거냐. 그것도 간단한 디시전이지만 또 거기에 따른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시전에 따른 이제 결과가 어떠한 효과로 나타날 건지 성능 예측을 해야 됩니다. 속도가 제대로 날지, 빨간색으로 컬러를 정했을 때 마켓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전략들이나 이런 어프로치가 이런 항만이나 이거는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 유전이나 다리를 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캐피탈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쓰나, 그건 뭐죠?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인프라. 자본제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간접 자본? 네, 사회 간접 자본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프로젝트의 이런 기술하고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마켓 어널리시스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인터널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환경도 중요하고요. 물론 당연히 외부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environmental market analysis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internal analysis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기술진이 기술력이 얼마나 됐냐, 재무구조는 어떤가, 인력 풀은 얼마큼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경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있느냐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 프로젝트를 내가 예를 지금 뭐 브라질의 무슨 FPSO가 뭐 대형 뭐 10억 불, 20억 불 그런 자리 프로젝트가 지금 인콰이리가 왔는데 저걸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할 거냐, 한번 시도해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죠. 우리의 내부에 지금 일거리가 꽉 차서 3년 뒤까지 일거리가 꽉 찼으면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맛있는 떡이 와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익스터널 마켓 사이즈, 트레이딩 패턴, 경쟁자, 항만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파나마 운하 지난번에 했나요? 여기서? 안 했나? 파나마 운하가 2014년에 확장 공사가 끝납니다.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나마는 배가 32.2인가? 미터 폭짜리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운하의 폭의 한계. 우리 좀 4대강 운하한다고 그럴 때, 한강대 운하할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배가 얼마짜리가, 4,000톤짜리가 운항할 수 있다든지 뭐. 파나마는 근데 너무 작아서 50m 배가 다닐 수 있게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깊이도 좀 깊어지고. 그러면 큰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별로 안 큰 것 같잖아요. 32m에서 50m는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지금 예측하는 게 지금 다니고 있는 4,000, 5,000 TU급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14,000 TU 컨테이너선으로 점프하게 돼 있어요. 모바일 하브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거의 3배가 뜁니다. 배 사이즈가. 네, 그런 컨디션들을 우리가 다 어널리시스 해야 되죠. 그런 상황 변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입장벽이라고 부르죠. 진입장벽. 그래서 어떤 규정이, 특수 규정들이 있기도 하고, 컨퍼런스라는 거는 어떤, 자기네끼리 이렇게 꽉 스크럼 짜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독점 그룹이라고 그러나? 자기네끼리. 담합하는, 특히 컨테이너나 그런 그 전기 루트를 운항하는 그런 데는 그런 컨퍼런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회원에서 딱 지네끼리 위에서 센 놈 매치해서 짜고 자기네끼리 다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딴 사람들이 좋은 배를 져도 껴지질 않는 거예요. 화물이 자기네는 다 이렇게 서비스랑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이 너무 없어서 조선소 분들이 와서 발표했던 슬라이드를 몇 개 넣었는데 그림 삼아 보시죠. 그래서 마켓 어널리시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2010년, 2008년 이때쯤 되더군요. 클락슨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장 규모가 아마 조선 쪽만 한 것 같아요. 배만. 어쨌거나 점프를 팍 했어요. 이때.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 이때 조선소를 막 확장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잘 맞아 떨어졌고, 그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낌새를 치긴 쳤겠지. 예. 그러다 그때 막 무리라고 못하게 하고, 또 외국에서 막 반대하고, 외국에서도 반대래, 우리나라가 조선소를 확장하면. 왜냐하면 너무 그 과잉 공급이 되면 세계 시장이 질서가 교란돼서 서로 힘들어진다. OECD 뭐 이런 데서 막 그런 얘기들 나오고. 어쨌거나, 그래서 점프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가 일위 자리를 확보한 거죠. 이때 2008년 이때까지 무지무지하게 좋았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 세계 1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한국이 주도하고 마켓시어입니다. 마켓시어. 조선이 해양은 뭐 70%입니다. 수주 600억 불, 700억 불, 수출 500억 불, 거의 다 수출이죠. 건조 1600만, 세계가 4600만인데, 그래서 35% 그렇다. 많이 봤던 자료들이라서 뭐, 그거 넘어가고, 오프쇼, 이거는 이제 해양 쪽입니다. 해양의, 워터 뎁스 케이퍼빌리, 드릴링 앤 프로덕션 하는데, 2000년도 자료인데, 이게 수심이, 워터 뎁스가 피트네요. 미터는 없나? 피트가 뭐, 9,000이면은 한 3,000쯤 되나? 3대 1 정도 보니까요. 지금 2005년에 벌써 이만큼 간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뎁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해저 연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해저 오일 개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바뀌겠다 그런 얘기죠. 해양 플랜트 시황 전망, 세계 경제, 뭐 브릭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가 전망, 외환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세한 거는 뭐 설명을 안 할게요. 나중에 보시고 이게 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삼성중공업의 원윤상 전무께서 와서 세미나 할 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거의 들은 사람이 있어요? 원윤상 전무님 없어요? 해양구조물 발주 및 투자 전망. 그래서 뭐 억불 증가율이 뒤를 아주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발주가 몇 개 없어요, 개수로는, 그지? 근데 생산설비, 시추설비. 시추하고 생산은 어떻게 다른지 알죠? 네? 시추는 진짜 테스트 해보는 거고, 진짜 큰 놈 발견하면 그다음에 딴 놈이 와서 생산하는 거고. FPSO는 생산설비죠. 여기 FPSO 뭐 텐션 레고 플랫폼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시추설비, 생산설비 이런 것들이 억불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장밋빛이네요. 이 정도면. 또 브라질 쪽에 시추 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페트로브라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이만큼 할 거다. 시기척. LNG, 가스죠. 가스 수요량 전망, OECD. 이거는 소비가 얼마큼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육상에는 개발 지연이 있고 호주, 서아프리카, 아시아, 중소형 해상가스전. 그래서 15년까지 이런 정도의 휴가가 될 거다. 여기에 EMP, GNE, 페트로케미칼, EMP가 뭔지 모르겠네. 혹시 아세요? EMP. 그래서 드릴십 있고 세미서브머시블이고 잭컵 있고 뭐 그랬는데 한국이 47% 시장 점유율이 시추 설비야 이거는 시추 아까 생산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세미서브머시블 있고 드릴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드릴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드릴십은 거의 다 우리가 합니다. 전 세계 물량에 특히 삼성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 자료에 이렇게 놨던 것 같고. 이 세미서브머린이 잭컵이니 하는 것들, 세미서브머린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이게 얼등히 비싼 거고요. 고부가 가치지, 고부가 가치.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죠. 특히 삼성이 거기에 아주 처음에 그거를, 특히 원윤상 전무라는 분이 거기에 미리 예측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 투자를 시장을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전무까지 올라가고, 하여튼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생산설비는 우리가 FPS를 또 비싼 걸로 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세미서브머리 있고 텐션 레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우리가 뭐 골고루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분야는 우리나라가 훨씬 조선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밝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다시 이제 그림 이거 보고 다시 책자로 돌아와서 디자인은 지난번에 좀 많이 봤던 거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프로덕션 이렇게 넘어가는데, 디자인 프로세스 제너레이션을 좀 했고요. 컨셉 디자인은 뭐 컨셉카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미래의 그린십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데도 막 만들어보고. 그건 상상의 날개를 쳐보는 거죠. 프리리미너리 디자인하고 이제 컨트랙트 디자인이 이제 베이직 디자인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엔지니어링, 요거는 좀 약간 엔지니어링이 좀 약하고요. 요거 엔지니어링으로 좀 뭔가 주요 도면 같은 걸 만들어내고, 컨트랙트 디자인은 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선가가 중요해집니다. 성과가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성능이 중요하고요. 성능 쪽을 주로 보고, 성과라는 거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의장품하고 엔진 이런 것들이 선가의 뭐 한 60, 7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계산을 잘 하지 않으면 큰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에어버스 380인가? 지금 제일 큰 에어버스가? 에어버스 380인가? 네, 그게 지난번에 내가 들어보니까 가격이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세 덩어리. 엔진이 3분의 1이고요. 동체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캐빈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 3분의 1이 됩니다. 전체 비용에. 네?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뭐 물론 여객선이니까 그렇겠죠. 크루즈십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하여튼 돈 계산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돈하고 연결된 게 이제 법률 쪽인 거, 뭐 레귤레이션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법적인 이 계약이 걸려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선소별로 어떤 장비를 사용할, 조선소 내에서도 1도크에 쓸 거냐, 2도크에 쓸 거냐, 3도크에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설계가. 조금은. 그래서 샵 드로잉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 조선소를 현대중공업이 시작할 때는 영국에서 샵 드로잉까지 수입했어요. 피스 드로잉이라고 부르는데, 철판 한 개를 어떻게 자를 건가 하는 것도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피스 하나하나를 피스를. 그다음에 이제 벤더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장비 제공 업체들입니다. 장비를 우리가 아까 무슨 엔진이 제일 큰 장비죠. 그다음에 통신 장비도 있고 뭐 파이프도 있고 펌프도 있고 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내가 아웃소싱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게 조선소 이렇게 레이아웃 그림 보여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Regulatory Body, Classification Society, KR, DMV, 엔케는 일본 거, 노르웨이 다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모델 테스팅은 결국은 파워 프리딕션하고 모션 프리딕션, 그 다음에 그런 건데 요즘에는 CFD를 많이 쓴다, 옛날에보다. CFD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다시 설계 프로세스가,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시스템 설계는 이런 것이 특징적이다.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터레이션 한다. 그래서 컨셉 디자인, 컨트랙트 디자인,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거기까지만 나와 있네. 프로덕션, 여기 있네. 디테일 디자인은 이렇게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다. 설계 변경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해운회사 쪽에서 오너어 쪽에서 만들었던 리퀘어먼트, 플래닝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리퀘어먼트를 이제 도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로부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시프트가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쉐입, 디멘전,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도면을 만들든지, 요즘엔 이제 도면 대신에 CAD 모델, 3차원 CAD 모델을 만드는 게 결과물이 나오고. 벤더, 지난번에 제가 아웃소싱 얘기 많이 드렸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중요해졌어요. 티어 얘기는 했어요. 그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자동차 얘기하면서. 협력사, 관리. 예? 그래서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내 울타리 안에서 포드 자동차의 루지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디트로이트에.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10만 명, 16만 명,
그 사람들만 잘 관리하고 하면 퀄리티나 스케줄이나 품질이나 이게 CQT인가? CQT? 타임이라고 그래요. 코스트, 퀄리티, 타임. 이 세 가지가 제조업의 핵심 3대 요소입니다. 핵심 3대 요소. 그거가 핵심, 저거 경쟁력의 3대 요소죠. 싸야 되고, 품질 좋아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데, 내 울타리 안에만 했으면 되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대요. 협력업체까지 관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뭐, 딴 데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협력업체에다가 별을 줘요. 호텔처럼. 이 협력업체는 별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무슨 뭐가 달라집니다. 무슨 어음을 결제하는 기간이 다르든지, 예를 들면 별 5개짜리 그냥 현금을 준다든지, 융자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하죠. 머시너리, 아까 에어버스 380에서는 엔진 값 자체가 30%라 그랬는데, 이퀴프먼트, 장비, 하역 장비 같은 거, 아웃피팅, 선실 포함해서 펌프, 의장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것도 다 기관 의장이라는 속에 포함되는데, 그 가격이 배 가격의 50 내지 70%다. 그러니까 저 의장 관리를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해군 함정이나 크루즈십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의장이. 글씨만 있으니까 좀 지루하다, 그지? 하여튼, 커머셜 액티비티로 예를 들면, 그 계약까지 가는 과정에 얼차차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브로커라는 게 있습니다. 브로커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해외 바이어 오너 관리죠. 오너 관리. 그것만 잘 하면은 큰 계약을 따지죠. 계약이 10억 불짜리 계약을 따지면 커미션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yard for invitation. 요 인비테이션은 여기 있습니다. inquiry 또는 request for proposal.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야드를 전 세계에 몇 천 개 있나? 조선소가? 그 중에 우리 배를 질 만한 조선소는 골라내면 또 몇백 개일 텐데, 그거 다 해갖고서 그거 입찰 서류 다 받으면 그거 관리도 못해요. 그죠? 몇 개만 추려서. 그래서 참여할래? 하고 물어보고 간단히 참여하겠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프로포절 내봐라. 그렇게 조선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너 입장에서, 해운회사 입장에서 조선소들한테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그 조선소는 또 조선소 나름대로 또 그 밑에 벤더들한테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엔진 발주하려면 큰 덩어리들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따라서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절을 냈다. 프로포절을 내면은 이제 입찰이죠. 입찰 경쟁이라고 하면 비드 어널리시스를 해서 프로포절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골라내갖고 니고시에이션을 시작하죠. 해갖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별개 얘기인데, 그 돈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 돈 부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나중에는 컨트랙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챕터 9에서 다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하고, 여기선 간단히 지나갔어요.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비더 중에 한 2-3개를 골라낸대요. 하나만 하진 않는데요. 큰 대형 프로젝트는 그럽니다. 우리 UAE의 그 원전 수출할 때 대통령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때 경쟁 상대가 유럽하고 일본하고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미국도 들어왔었나? 미국은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거기 폐교 국가라. 하여튼 그런 경쟁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따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라고요. 몇 개를 놓고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죠.
유리한 조건으로 하려고. 그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캔디데이트하고 보조적인 백업 비더들을 둬서 네고시에이션을 시작하고, 이제 문제는 바이어즈 마켓이라는 게 셀러즈 마켓이라는 게 이거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바이어즈 마켓이라는 거는 지금 핸드폰 시장, 이건 바이어즈 마켓이 사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도 막 잡아서 막 공짜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고. 근데 셀러즈 마켓은 우리가 구경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뭐 전매청, 독점이니까. 석유? 뭐 줄 서서 사가야 되는 것이 셀러즈 마켓입니다. 요즘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개는 바이어스 마켓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독점적으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그게 셀러즈 마켓입니다. 물건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간다. 그런 좋은 상황은 대부분 없어졌죠. 옛날에 공산국가, 예를 들면 물건이 부족한데, 그런 데나 옛날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포드 자동차 매스 프로덕션 컨베이어 벨트 얘기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가 셀러즈 마켓. 그때는 자동차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자동차 살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된다. 네? 주문해놓고. 그런 때 막 잠깐 있죠, 요즘에는. 잠깐 있지만, 옛날에는 하여튼 무조건. 그래서 포드가 고안해낸 게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품질만 딱 품질 분량만 안 나게 규격 잘 맞춰서 대량으로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근데 이제 이것은 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 계약이, 니고시에이션이 달라지죠. 누가 유리하냐, 누가 칼자를 쥐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파이낸싱. 그래서 펀딩을 하는데 해운업자, 칩오너 입장에서 펀딩을 하는데 4개 정도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빌리는 거죠. 돈 빌려갖고 배 짓는다. 이게 제일 파퓰러한 방법이고, 제일 싸고, 그렇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은행이 잘 안 빌려주죠. 네? 조선소들이, 지난번에 중소조선소들이 법정 관리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주문은 많이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돈만 빌려주면, 근데 조선소라는 게 돈을 미리 받고 배를 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조금씩 나눠서 주게 돼 있어요. 원래 배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도 중도금 이런 게 있죠.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미리 주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근데 요즘에 왜 시공후 분양이란가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완성된 다음에 그거는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런 문제죠, 지금. 그 큰 돈인데, 작은 돈이면 물건 아니고. 지금 핸드폰은 다 만들어진 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조그만 것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조그만 거라도 10만 개, 100만 개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빌려서 하는데, 하여튼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중소전수들이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데 그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주문은 잔뜩 받아놨는데, 계약까지 해놨는데, 이제 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망한 조선소들이 많아요. 물론 은행이 또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어서 안 빌려줬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조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만 빌리면 이게 노다지판인데. 그래서 쉽지 않다. 리싱이라는 거는 그냥 리스 차죠. 리스 차. 차 리스하는 것처럼 배, 아까도 잠깐 했지만, 남이 배 빌리는 거서, 사용료 내고, 임차료 내고,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조선소에, 신조할 때도 사실 저런 게 있네. 파이낸싱을 저런 식으로 하기도 하네. 요즘에는 미리 투자회사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건 이쪽에 포함시키는 좀 그렇긴 하네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그랬고 요즘에 그 저축은행들이 많이 대출이 뭐 망가져서 뭐 부실화된 게 주로 건설 시장이긴 합니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선박도 저게 10억 불짜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합니다. 국제 컨소시엄들이, 은행들이랑 뭐 돈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거는 리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임대인데 그 어셋이라는 거는 뭐 우리 뭐라고 하나 어셋은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 자산? 자산을 이퀴티는 여기는 뭐 자본의 인풋 없이 그러니까 이거 쉐어홀더는 지주들이죠. 지주들한테로부터 자본을 더 안 받고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빌리는 거니까. 예? 자산이라는 건 자산 목록에 내 차가 자산 목록에 들어오지만 돈 안 들이고 그냥 임대로 낸 거니까. 이거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자본을 확충해서 그 돈으로 하면 제일 쉽죠 뭐. 아니 간단하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가버먼트 그란트도 있어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백령도 운항하는 선박이다. 예? 아니면 해군배는 가버먼트 그란트를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계획조선 내가 영어를 찾아보려고 다 못 찾아서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 아세요? 예. 안 하니까.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니 일본이 먼저 시작했어 사실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만들어 놓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흉내내서 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소가 물량이 없어서 요즘에 중소전소 특히 대형 전선들도 선박 물량은 참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거북선 들어간 뭐 지폐를 보여주고 오더를 받았는데 뭐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오더 받았다. 신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그때 받은 게 23만 톤급 석유 운반선 오일 탱커 원유 운반선이죠. 원유 운반선 2척이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막 시황이 막 올라가는 때라 아무데나 막 저으면 빨리 배만 받으면 돈을 무지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우리 5년 전, 4년 전이 그랬었고 예? 이게 이 시황이 워낙 급하게 변동하니까 그 시점 맞추기가 참 어렵지만 하여튼 그때는 서로 배를 질라고 그럴 때예요. 예? 조금 비싸게 짓더라도 빨리 짓기만 하면 마켓에 막 물건이 막 넘쳐나니까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때라서 우리 그때도 71년도, 2년도, 70년도 뭐 그때네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기 때문에 되는 거지. 뭐 정주영 회장님 그거 아니죠. 물론 뭐 다른 저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조선소 짓고 있는데 주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배를 이제 한 2년 걸려서 완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반. 그때 이제 도면을 아까 말한 대로 피스 드로잉까지 영국에서 다 사온 거예요. 네? 설계실도 없었고 설계 인력도 없었으니까 조선소는 짓고 있고 건물도 없는데 그 설계실 건물도 없는데 그래서 피스 드로잉까지 다 사오고 뭐 장비 다 사오고 건조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배를 져서 딜리버리를 할 때가 됐는데 해운 시황이 확 나빠졌어요. 2008년 그때처럼. 100분의 1로 떨어졌어. 그때는 100분의 1까지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몰라. 내 수치는 몰라. 하여튼 나빠졌어. 나빠지면 어떻게 해? 해운회사들이 배를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가져가면 손해인데 운영하면 손해라고 했어요. 시황이 나쁠 때는. 네? 택시 손님이 안 오면 그냥 공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휘발유 떼고 있고. 그래서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만은 트집을 잡아서 안 가져가려고 그러죠. 해운회사들이. 트집 잡는데 제일 좋은 게 기술적인 거, 뭐 법률적인 거, 뭐 이런 것들 트집을 잡아요. 안전성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현대조선도 처음이고 하니까 능력이 없을 때라 초짜라. 결국 당했어 완전히. 당해갖고 그리스 선주인데 배를 결국은 안 가져갔어요. 망하게 생겨서 현대중공업의 첫 배를 막 돈을 많이 들였겠지. 막 수입해다가 막 어렵게 졌는데 어떡할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조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해운회사한테 돈을 빌려줘갖고 해운회사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배를 짓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시황이 나빠서 조선소들이랑 다 망하게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타임 딜레이가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내년 2년쯤 지나면 시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볼 때쯤 하겠지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돈을 해운회사에 빌려줘서 해운회사가 주문을 내는데 주문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주문을 내나. 그러면 해운회사도 2년 뒤에 배가 나오면 시황이 그때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조선소는 그 사이에 굴러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럴하고 또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돈을 빌려줘갖고 현대상선이라는 해운회사를 아예 만들게 해줬어요. 그 배를 인수해서. 굉장히 특혜예요, 사실.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굉장히 특혜를 준 거예요. 한 기업만 보면, 그죠? 딴 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현대상선이라는 해운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1위 하는 해운회사가 된 거죠. 물론 잘 유지하고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워낙 돈이 많잖아요. 정부가 하겠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그만큼 크게 같이 매칭을 해줄 수는 없고. 빨리 되겠다. 프로덕션.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정영 교수님이 잘 나중에 하실 테니까. 그래서 Ship Owners Representative가 조선소에 거주하면서 간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선주감독관이라고 하고 해군도 마찬가지로 해군감독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랜 어프로벌, 플랜이라는 건 드로잉 어프로벌이죠. 도면 승인이죠. 도면 승인. 왜냐하면 디자인 체인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인스펙션은 감리에 해당되는 건데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우리 건축 쪽에서도 분리하라고 해요. 분리하라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를 치면 설계, 시공을 같이 한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시공이라는 게 프로덕션인데 감리 따로 딴 사람이 해줘. 테스트 앤 트라이얼 감리인데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서베이어가 선주감독관만인 게 아니라 선급감독관도 있습니다. KR이 상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인수할 때는 그 인수하는 데에 선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휘발유가 아니구나. 하여튼 연료도 넣어야 되고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뭐 그런 잔잔한 일이 있고요. 딜리버리도 갖다 줘야 되는데 갔었는데 갖다 줬는데 이거 불량이다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떡해? 자동차 왜 주문하면은 가끔 여기 오면 갖다 주대? 큰 차가 들어와서 그러면 거기서 차를 딱 받아서 사인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걸 절차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딜리버리 했는데 잔잔한 것들이 고장도 나고 아직 못 끝낸 일도 있고 페인트가 어디 뺏겨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애프터 서비스인데 별 중요한 조선소 입장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AS를 잘 안 해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도큐먼트 잘 줘야 되고 워런티 기간이라는 것이 뭐 당연히 잘 아시는 거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백서라는 걸 발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스펙션 할 때는 뭐 이런 헐 인스펙션, 웰딩 인스펙션, 코팅 인스펙션, 일렉트리컬 인스펙션, 모션 인스펙션 다 했네. 마지막 페이지네. 오케이. 그래서 스피드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고 인디런스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고 이코노미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고 매니버링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고요. 스피드 트라이얼은 뭐 엔진이죠. 엔진 RPM에 따라서 스피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엔디런스 트라이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맥시멈 파워라는 게 엔진에 맥시멈 파워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의 RPM 게이지가 왜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빨간 구역 있잖아요. 아마 거기가 맥시멈 RPM, 맥시멈 파워겠죠. 그죠? 그거를 4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은 거죠.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배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안 망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이 고장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다는 모든 걸 엄격하게 해요. 테스트를. 그래서 비싸져요. 네.
fuel consumption, 경제 속도. 왜 자동차에 보면 연비, 경제 연비, 뭐 리터당 몇 킬로 뭐 그런 거죠. 그다음 maneuvering trial은 터닝 삥삥 돌려봤는데 그 다이아미터가 얼마나 나오느냐. 회전 방향이죠. 회전 방향이 작은 게 좋겠죠. G 매니버링은 지그재그 이렇게 해봐라. 디렉셔널 스테빌리티는 똑바로 가봐라. 똑바로 가는 거하고 터닝 하는 거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스턴 런은 뒤로 백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질문들을 안 하면 네? 질문이 없어 이렇게. 다음에 시간을 갖고 질문만 받아봐야 되겠네. 없어요? 끝내요? 네. 합시다. 되겠습니다.